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23라운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오늘 오후에 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관계로 미뤄진 전북 포항전 제가 추가로 녹화를 해서 붙일 예정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진행된 국면을 보면 3위와 6위 싸움 굉장히 치열해졌고요. 강등권 전쟁 역시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버릴 것이 없었던 23라운드 한 경기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입니다. 27일 열린 수원과 강원전, 강원이 3대2로 승리했습니다. 꼭 1년 전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빅버드에서 열린 수원과 강원의 경기 스코어는 3대2였는데 당시 승자는 수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강원, 집중력이 더 높은 강원의 3대2 승리로 끝났습니다. 전반 17분 김진호의 선제골로 앞서갔습니다. 요새 정말 폼이 좋습니다. 첼시의 리스 제임스가 떠오르는 그런 플레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최근 폼이 이 골 장면에 잘 묻어났습니다. 이기재와 1대1 이겨내고 왼발슛. 지난 라운드 수원FC전에선 박민규를 완벽하게 속이고 오른발 슛으로 골을 넣었거든요. 양발 모두 잘 쓴다는 걸 보여줬고요. 라이트 윙백이 2경기 연속골. 어떤 공격수보다 날카로운 맛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원은 4분 뒤에 한 골 더 넣었습니다. 김대원의 프리킥을 임창우가 다이빙 헤더로 득점을 합니다. 이날 전반만 놓고 보면 수원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강원이 수비 지역에서 공격 진영까지 공을 간결하고 자연스럽게 넘기는 반면 수원은 그 과정이 굉장히 둔탁했습니다. 전반 41분 장면이 상징적인데요. 분명 수원의 공격인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소유권이 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역습을 맞이하고요. 이병 감독은 후반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석종, 안병준 투입하면서 척추를 갈아 끼우는데 중원 압박과 전방 무게감이 살아나면서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5분 만에 만회골 넣었습니다. 이기재의 크로스와 안병준의 높은 타점 이용한 헤더가 아주 헤더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갈림길이죠. 수원이 강원의 압박감을 이겨내고 따라잡느냐 아니면 더 벌어지느냐. 이날 경기에서는 후자였습니다. 실점 3분 만에 다시 한번 역습을 맞고요. 여기서 김대원의 패스를 받은 갈레고가 골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지적해야 될 건 수원 수비입니다. 장호익이 하프라인 부근에서 굳이 그렇게 드리블할 필요가 없었는데 어설픈 드리블하다 공을 뺏겨서 역습을 맞이했고요. 돌아보면 두 번째 골 실점 장면도 강현묵의 어설픈 가슴 컨트롤 그리고 고명석의 패스 미스 등이 이어지면서 프리킥을 내준 거거든요. 강원의 집중력도 칭찬해야 되겠지만 수원의 어떤 수비의 불안한 모습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은 이날 슈팅 6개, 유효슛 4개로 3골을 넣었습니다. 김진호가 평점 9점 정도의 경기를 펼쳤지만 이날 KOM은 김대원에게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축신입니다 요새. 요새 너무 잘하죠. 프리킥으로 임창호 골도 없고 갈레고 골도 감각적인 아웃프런트 패스로 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날만 2개의 도움 추가해서 10골 11도움 경력 최초이자 올 시즌 K리그 최초의 10을 달성을 했습니다. 27경기 만에 기록한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스플릿 라운드 이후 기록 찾아봤더니 시즌 10은 김대현이 4번째입니다. 그 정도로 진짜 어려운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강원은 이날 승리로 최근 7경기에서 승 퐁당퐁당을 즐기고 있습니다. 반면 수원은 3연승 문턱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7점. 수비가 불안합니다. 한동안은 골이 문제였는데 득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니 수비 문제가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제주 울산전 1대1로 비겼습니다. 1대1 양팀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주는 울산 징크스를 넘을 수 있는 경기였고 울산 입장에서는 전북과의 승점 차를 더욱 벌릴 수 있는 경기였지만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라인업 보면은 제주는 정우재가 복귀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수원전과 같은 라인업. 정우재가 왼쪽 오른쪽 조성준이 같죠. 울산은 아마노, 박영우, 이규성, 김기 네 자리의 변화를 줬습니다. 마틴 아담이 다시 원톱으로 나선 게 눈에 띄었고요. 전반 울산의 흐름이었습니다. 기록 볼게요. 점유율 63대 37, 슈팅수 3대 2. 그런데 압도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초반 김범수와 박호가 한 차례씩 좋은 찬스를 주고받은 이후 치열한 중원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울산이 어쨌든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전반 38분이었죠. 이번에도 아담이 해결은 아니죠. 아담이 만들었는데요. 사실 등을 지고 리턴을 내주고 박호의 강력한 왼발 슛으로 제주에 흔들었죠. 박호의 슈팅이 당연히 좋았지만 아담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스타일의 공격을 제공해 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담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3골 2도움 기록 중입니다.
후반은 뭐 제주가 주도했죠. 후반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이면서 울산을 괴롭혔습니다. 전반부터 과감하게 압박을 했는데 제주가 후반 슈팅수에서 10대4, 유효 슈팅수 3대1로 압도를 했습니다. 선봉엔 누가 있었냐? 제르소가 있었습니다. 이날 KUM 하도록 할게요. 제르소 양팀 최다인 4개의 슈팅, 2개의 키패스, 2개의 크로스를 성공시켰습니다. 제르소 올 시즌 제주에서 가장 꾸준한 공격수 중 하나예요. 동점골도 기록했습니다. 후반 15분이었죠. 롱패스를 받아 돌파하면서 왼발로 마무리했습니다. 홍명보 감독도 아쉬워했지만 울산의 수비 형태가 좀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제루소의 빠른 발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제주는 후반 주민규까지 투입하면서 계속해서 울산을 밀어붙였지만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울산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담 레오나르도를 투톱으로 가동하면서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후반 추가 시간이었죠. 레오나르도가 극전골을 넣는 듯 했지만 VR 결과 엄원상의 위치가 옵사이드로 판정이 나면서 무효가 됐습니다. 제주는 홈 3연전에서 확실히 승점을 쌓을 계획이었지만 1승 1무 1패에 머물렀어요. 좀 아쉬운 결과일 텐데 어쨌든 결과를 잡지 못했지만 4-3-3 전환 후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좋아진 모습, 슈팅수가 뭐 많이 늘어났다는 게 뭐 방증이 되겠죠. 네. 울산 최근 5경기 2승 3무로 패가 없긴 하지만 경기력이 떨어졌다는 거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날 울산 기대 득점값 봤더니 0.58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공격이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 특히 후반 체력적 저하로 경기력이 계속해서 지속이 안 좋은 경기력이 후반마다 지속되고 있다는 건 현재 지금 일주일 텀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는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 이 체력적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과 서울의 경인 더비 인천이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인천의 강점과 서울의 약점이 잘 도드라졌습니다. 인천 특유의 효율적인 축구가 잘 먹혀들었다는 얘기인데요. 조성 감독은 3-4-3으로 포메이션을 나섰지만 5-4-1 형태에 가까웠습니다. 수비와 미드필더의 간격, 선수 간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면서 서울이 볼을 소유하더라도 그 볼을 줄 곳 없게 만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이 파이널 서드로 진입되더라도 강하게 압박하면서 공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 역습에 임하는 어떤 그런 패턴이 잘 먹혀들었습니다. 인천 이 플레이로 26분에 선제골까지 넣습니다. 우측 사이드라인에서 김준엽의 패스를 받았죠. 에르난데스가 문전까지 전력 질주합니다. 각도가 좁았기 때문에 선택지는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보통은 가던 길 멈추고 멈춰서 컷백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왼발로 접어두곤 하는데 에르난데스는 최종 수비수와 골키퍼 그 사이 공간을 확인하고 그대로 낮고 빠른 슈팅을 시도해서 득점으로 연결을 합니다. 수비수들의 줄부상으로 이날 서울 센터백으로 김신진 공격수가 출전을 했거든요. 김신진의 대처가 아쉬운 장면이었고요. 김신진은 후반 김도혁의 추가골 장면에서도 백패스 미스를 저지릅니다. 안익수 감독은 그런 실수할 수 있다고 했지만 문제는 서울이 이런 수비수들의 개인적인 실수로 실점하는 횟수가 올 시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네. 예. 반면 인천은 이제 에르난데스를 칭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천 입단 후 4골째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에르난데스가 조금 더 있었으면 더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기성용의 태클 여파로 부상 아웃됩니다. 꼭 좋을 때 그러더라고요. 네, 몸이 너무 가벼웠는데 인천으로서는 좀 아쉬운 대목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인천은 남은 시간 실점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후반에 한 골을 더 추가하면서 1만 관중 앞에서 2대0 승리를 완성합니다. 8월에 열린 5경기에서 무패 질주하면서 경기 1 기준으로 3위까지 점프를 했습니다. 인천이 3위에 오른 건 5월 중순 이후 100일 만이더라고요. 7월에 좋지 않은 흐름을 끄는 건 대단한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대단한 게 네. 이 DTD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내려가는 상황에서 다시 반등하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강팀인데 올해 인천은 진짜 센 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침 진출이 진짜 진심이라는 걸 매 경기 보여주고 있고요. 운명의 9월에도 인천의 돌풍이 계속될지 지켜보고 싶어집니다. 서울은 익스볼 체제에서 첫 3연승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날은 수비진의 실수 말고도 전체적인 경기 내용이 좋지 않았습니다. 점유율 69대 31, 거의 7대3 경기를 펼쳤고 패스도 사실상 압도를 했지만 전체 패스 중 전진 패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16.6%에 불과했고요. 횡패스가 70%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주고 그리고 수비 지형에서 공을 돌리는 횟수가 그만큼 많았다. 비효율적인 축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진영에서 그만큼 공이 돌지 않으니까 찬스도 잘 나오지 않았고요. 여기에 나상호, 조영욱, 팔로세비치와 같이 이선에서 해결해 줘야 될 선수들의 컨디션 또한 좋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28일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대구 김천전이고요.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 중요했던 단두대 매치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순위는 그대로 대구가 10위, 김천이 11위. 양팀 모두 에이스가 그리웠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대구는 부상으로 빠진 세징야, 김천은 전역한 조규성. 확실히 득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마무리 어려움을 겪었고 그 결과가 0대 0으로 나왔습니다. 대구는 라인업에 큰 변화를 줬습니다. 신예 박용희가 전방에 섰고요. 페냐가 세징야 롤을 맡았습니다. 황재원과 케이타가 중앙에 서고 홍철, 장성원이 좌우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입장에서는 좀 더 빠른 축구를 하겠다는, 과거 역습 축구를 하겠다는 좀 의도가 느껴졌고요. 김천은 골키퍼 김정훈과 이지훈, 이영재가 새롭게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기는 김천의 주도 속 대구가 역습으로 반격했습니다. 김천 이날 점유율 67대 33, 패스 487대 165, 패스 성공률 84대 67로 앞섰지만 슈팅 수는 14대 9, 키패스 10대 4, 빅찬스 5대 2로 대구가 앞섰어요. 하지만 저 숫자에 담기지 않은 게 하나 있죠. 운입니다. 김천 이날 지독하게 골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무려 3번이나 골대를 맞췄어요. 네. 전반 37분 김준범이 왼쪽 골대를 맞췄고 전반 44분에는 이영재가 프리킥으로 왼쪽 골대를 맞췄습니다. 후반 32분에는 김지현이 왼쪽 골대를 또 때렸습니다. 오프사이드로 무산된 장면에서 골대가 한 번 더 맞았으니까 이날은 진짜 골대의 신이 김천을 외면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4번이나 맞은 거네요. 예, 대구도 역습 상황에서 기회를 잡았지만 전반 12분이었죠. 제카의 헤더 그리고 후반 2분 그 제카의 1대1 찬스를 놓친 게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기록이나 분위기는 대구가 지난해 좋았을 때랑 비슷했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박지수의 수비가 빌렸습니다. 이날 벽지수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KUM을 하고 싶습니다. 박지수가 핵심 센터백이 전역한 이후로 어깨에 짊어진 짐이 굉장히 많잖아요. 최근 경기랑만 넣고 보면 역시 국대 수비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도 지상경합 100%, 인터셉트 클리어링 모두 팀 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김천은 신병들이 열심히 뛰면서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데 최근 3경기 2골의 결정력이 좀 아쉽습니다. 대구는 말씀드린 대로 중앙 쪽에 변화를 주면서 역습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페냐의 모습이 좀 아쉬웠습니다. 제카는 결정력이 아쉬웠지만 어쨌든 뭐 이 오히려 측면이나 이런 데서 돌아 들어가는 속도는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활용도가 좀 높아지는 모습이었는데 페냐는 전체적으로 열심히는 뛰었지만 좀 급한 모습이었습니다. 뭐 특히 세트피스 킥이 계속해서 벽을 맞고 나오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세징야 롤을 막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 결국 대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냐? 조광래 대표 옆에서 경기를 지켜봤던 세징야가 완벽히 돌아와야 된다라는 결론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경기였습니다. 네, 팬들 사이에선 서열 2위라고 그렇죠.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날 10경기 만에 클린시티를 기록한 거 오늘 정택 선수가 굉장히 잘했거든요. 대구의 유일한 위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니죠, 한 경기 더 있죠. 만 기자가 다녀온 경기 성남과 수원FC 성남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대구 최원건 대행은 이제 데뷔전을 아쉽게도 무승부로 마무리 지었지만 성남의 정경호 감독 대행은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K리그 역사상 59번째인가 데뷔전 승리한 감독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이날 그 경기 전에도 한참을 정 대행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남일 감독의 설득으로 팀에 남게 됐고 그렇지만 이제 김남일 감독을 위해서 뛰어야 되고 팬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축구, 무엇보다 나비 효과를 한번 일으키고 싶다. 이런 다부진 각오를 밝혔고요. 결과는 멋진 2대1 승리로 끝났습니다. 라인업은 기존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디테일을 만졌습니다. 그렇죠. 경험이 부족한 수비수죠. 김지수, 그리고 파이팅은 좋지만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 마상훈, 두 수비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베테랑 곽광선을 3백의 가운데 세워놓은 게 포인트였습니다. 한동안 4백으로 바꿨었는데 포메이션도 성남의 전매 특허죠. 3백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정대행이 경기 전에 강조한 건 전술보다는 아무래도 정신력 이었습니다. 근데 이날 경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점이 어느 정도 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승리하려면 어느 정도 운도 따라야 되는데 이날 성남이 운도 조금 찾아왔습니다. 17분이었죠. 박민규의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 기회를 잡습니다. 밀리치가 침착하게 득점하면서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성남이 7월 말과 8월 초 인천 제주 꺾고 연승했을 때 그때 선제골을 끝까지 지켜냈거든요. 그런 기억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반면 김도균 감독은 경기 전에 선제 실점만큼은 막아야 된다. 경기를 길게 끌고 가면 우리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려한 대로 선제 실점하면서 경기를 어렵게 풀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제골을 넣은 뒤 성남 경기력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승우 무릴로 투입한 수원FC에 주도권을 내줬고요. 결국 37분 이승우에게 동점골까지 내줍니다. 이승우 선수는 올 시즌 처음으로 K리그에 와서 성공할 거냐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지만 벌써 11골입니다.
확실히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골 장면에서는 확실히 클래스가 느껴졌습니다. 네, 방향 전환 한 번에 성남 한 3-4명이 한 번에 속았습니다. 그게 좋아요. 네. 가마차기도 좋았고요. 후반에 이제 그 정대행이 전술 변화를 좀 꾀합니다. 앞에 있는 공격수들 빼고 이재원, 김민혁을 투입하면서 미드필더들의 활동량 그리고 전방 압박에 초점을 맞춰서 전술을 바꿔서 수원 FC가 잘하는 걸 잘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고요. 공격은 이제 교체 투입한 팔라시오스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한 번의 찬스 팔라시오스에게 옵니다. 그래서 하프라인부터 상대의 박스까지 단숨에 달려가서 성남 입단으로 데뷔골을 이날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김현광의 차례였죠. 무릴로의 발리 그리고 김현과의 1대1 찬스를 침착하게 막아내면서 성남의 4경기 만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성남은 3연패 탈출하면서 승점을 3점을 쌓아서 같은 날 비긴 김천과의 승점 차를 6점으로 좁혔습니다. 김현광은 기적을 꿈꾼다고 그렇게 말했고요. 수원FC는 승패 연속성을 가져가지 못하면서 추격자인 강원, 서울과의 승점 차를 벌리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 성남 상대로 1무 2패 유독 약합니다. 현재 최하위인 성남을 상대로 승리하지 못한 유일한 팀이 수원FC입니다. 이 상성이라는 게 그죠? 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23라운드 마지막 경기 전북 포항전 2대2로 끝이 났습니다. 무승부지만 온도차는 좀 있었던 경기입니다. 전북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일주일간 3경기, 그 3경기를 모두 연장까지 치렀기 때문에 사실상 4경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체력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8일간의 텀이 있었던 포항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승부였지만 전북의 뒷심으로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포항은 아쉽고 전북은 그래도 나름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경기가 됐습니다. 전북은 선두 울산이 승점 1점 추가에 그쳤기 때문에 승점 차를 좁힐 수 있는 기회라 여겼는지 로테이션보다는 보다 이길 수 있는 정상에 가까운 라인업을 꺼냈습니다. 포항은 누적 경고에서 돌아온 임상엽이 벤치에 앉은 대신 지난 인천전과 같은 라인업으로 들고 나온 게 눈에 띄었고요. 전반 예상대로 포항이 몰아붙였습니다. 점유율 57대 43, 슈팅수 6대 1, 유효 슈팅수 1대 0. 기록이 말해주죠. 포항은 전반 41분 정재희가 이승모의 패스를 받아 득점에 성공하지만 VAR 결과 이승모의 옵사이드로 무산된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전북은 김진규의 부상 변수까지 생기는 불운 속에 확실히 뛰는 모습이 신선치 않아 보였고요. 김성식 감독 비교적 이른 전반 25분 3장의 교체 카드를 쓰면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후반 경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포항이 이른 시간 연속골을 넣었죠. 신진호가 후반 1분 상대 수비 맞고 들어간 행운의 선제골을 넣었고요. 4분에는 정재희가 고영준의 패스를 받아 컵백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포항의 대승으로 점쳐지던 분위기였지만 전북의 투혼이 빛을 발합니다. 구스타보와 이승기 두 교체 카드가 분위기를 바꿨는데요. 전북 후반 9분 전북은 이 김진수의 크로스를 구스타보가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추격의 실마리를 쳤고요. 이때부터 전북의 불꽃 튀기는 추격전이 시작이 됩니다. 포항이 당황할 정도로 강한 공세에 나섰어요. 사실 체력적 부담이 상당할 텐데 오히려 뛰는 양에서 포항을 압도한다고 느낄 정도로 강하게 맞받아쳤고요. 기어코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후반 40분 바로의 패스를 받은 한교원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넘어졌고요. VAR 결과 페널티킥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백승호가 성공을 시키면서 전북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기 막판은 다시 포항의 시간이었어요. 포항이 김승대의 절묘한 패스를 받은 허영준, 임상엽이 차례로 결정적인 기회를 잡지만 모두 송범근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이날 경기 KUM 포항은 단연 신진호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북은 송범근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는 진짜 득점부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동료들의 마무리가 따라주지 않는 게 아쉬울 정도로 말씀드린 대로 중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플레이 다 했고요. 특히 후반 23분 백힐 돌파는 이날의 정말 신진호 활약의 백미였습니다. 송범근은 전북 수비가 정상이 아닌 가운데 무려 6개의 선방쇼를 펼치면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지금까지 23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저희는 주말 29라운드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